흔히 한국 사람을 가리켜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라 합니다. 일본을 우습게 봅니다. 또 스포츠를 하면은 일본이 한국에 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체격도 한국 사람들이 크고 인물도 좋고 하니까 일본을 가장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우리의 친구냐 아니냐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본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일본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알게 될 겁니다. 일본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일본이 독일보다 큰 나라라는 걸 아십니까? 일본이 독일보다 큽니다. 면적이 일본이 더 큽니다. 독일은 35만 평방킬로미터, 일본은 38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GDP에서 1등이 지금 미국,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독일이죠.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거의 맞짱 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력에서는 독일과 한국을 더하면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실감 나십니까? 독일과 한국의 GDP를 더해야 일본하고 같습니다. 다른 말로 영국이 5번째, 6번째가 프랑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GDP를 합치면 일본하고 같습니다. 일본의 국력은 무슨 경제만 있는 게 아니죠. 21세기에 들어와서요. 노벨상 가장 많이 받는 나라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입니다. 노벨상 26명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과학. 거의 매년 일본 사람 나옵니다. 일본 사람. 거의 매년 그건 뭐냐. 기초과학이 튼튼하잖아요. 기초과학이 튼튼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과학기술을 일본 사람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덕을 본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계 엑스레이 발견한 사람이 독일 사람은 덕을 봤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덕을 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소재 산업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과학기술이 최고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2등 아니면 3등인데 흔히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야 우리도 이제 소재산업 발전시키자 이럽니다. 이제 와서 소재산업 발전시켜가지고 국산화 해가지고 그 코스트 맞추려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영원히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일본의 경제 보복을 다 견디자 이겁니까?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는 아주 절묘한 역할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일본이 세계에서 1등이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 가지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요만한 기술 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 조금 처진 한국에 기술을 주면은 한국은 그걸 가지고 중간재를 만들죠. 반도체를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 그 반도체를 가지고 또 값싼 휴대전화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놓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기술을 팔아서 돈을 남기고 무역 흑자,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서 무역 흑자를 보고 중국은 다른 나라에 팔아서 흑자를 보고 다 흑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윈윈윈이에요. 일본도 덕보고 한국도 덕보고 중국도. 이게 3층 구조가 되어 있다. 그죠?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집니까? 아니, 일본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해가지고 만드는데 얼마나 비싸게 치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수입하면 되는 거지. 외교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업인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기업인이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역할을 바꿔버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 삼성전자 회장으로 내려앉고 이재용 씨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렇게. 그리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자꾸 요새 식민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긴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일본 안 쳐들어갔어요? 아니, 우리는 그럼 일본한테 당하기만 했습니까? 이런 패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서기 663년에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백제하고 친한 일본이 당시로서는 굉장한 규모의 함대를 보내서요. 400척의 배에다가 3만 명을 실어가지고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보냈다가 지금 장항 근방에 있는 백총강에서 나당 연합군하고 붙어가지고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뒤로는 한반도를 단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몽고군하고 같이 우리가 2번 일본 쳐들어갔잖아요. 13세기에. 그거는 우리가 친 거 아닙니까? 우리 왜 다 일본한테 당한 이야기만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국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문무왕을 존경합니다. 문무왕.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좀 낮춰보지만은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2분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굉장하다 이겁니다. 신라, 더구나 당나라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외교 전략 굉장하다. 이건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걸 마무리한 사람이 문무왕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천황 중에도 문무왕이 죽은 한 70년 뒤에 죽은 천황 이름이 문무천황입니다. 문무천황. 왜냐? 이 사람이 자기의 롤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이 문무왕이었어요. 문무왕처럼 이 사람도 화장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존경했고, 그때는 한국으로부터 먼저 국가제도를 완비한 일본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사신을 안 보내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죠. 일본 사람들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신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이때 한일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한 50년 동안. 그래서 문무왕을 존경합니다. 2번째는 고려시대 때의 김방경을 존경합니다. 김방경, 몽고 쳐들어갈 때, 몽고 고려군 쳐들어갈 때 고려군 장수였어요. 김방경은 여기 안동짐씨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동짐씨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8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몽고가 고려를 지배할 때, 고려의 장수로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국민을 보호를 했는지 하는 그 고심이 고려사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읽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이노우에 야스시라는 사람이 김방경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풍도라는 소설입니다. 바람 풍자, 파도 도자, 풍도. 그게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을 존경하죠. 그 다음 박정희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4사람이 다 군인입니다. 문무왕도 군인이시죠. 군인 출신. 무서워하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일본 사람이 역사상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평화성 만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잡아놓으니까 이승만은 존경하지 않고 이승만을 싫어하면서 무서워하고, 또 옛날 기록 보면 김유신을 무서워했다. 김유신이 이 동아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당태종도 김춘추를 만났을 때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신라가 친하게 지낼 때 김유신에게 선물 주라고 뭐 배에다가 잔뜩 실어가 보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실력주의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실력이 있으면 국적도 가리지 않고
높게 평가하고 실력이 없으면은 조금 낮춰보는 그런 있는 이런 일본. 그리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전쟁이 가장 적었던 나라 관계입니다. 다행히 이 현해탄이 있어가지고 일본과 한국 사이 전쟁 뭐 몇 번 없었잖아요. 임진왜란 큰 전쟁은 임진왜란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한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싸웠던 전쟁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전쟁이 20번 있었습니다. 20번. 그래도 영국, 프랑스 친하게 지내잖아요. 친하게 지내. 나라는 전쟁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 100년 동안 보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1871년에 보불 전쟁으로 유럽의 최강대국인 프랑스가 프러시아한테 져가지고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 거울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거울의 방에서 프러시아 왕이던 윌레름 1세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 즉위식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니다. 얼마나 프랑스 사람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겼다고 해가지고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항상 프랑스의 밥이었던 프러시아로부터 그렇게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복수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깁니다. 이기니까 또 독일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왕창 먹여가지고 이번엔 독일 사람들이 또 원한이 생겼어요. 그 원한을 이용한 게 히틀러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6주 만에 프랑스가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드골이 등장해가지고 마지막에 전성국이 되죠. 그 이후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싸울 만큼 싸워봤거든. 싸울 만큼 싸워보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두 나라가 앞장서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이 앞장서가지고 프랑스의 드골, 독일의 아데나워 두 위대한 정치인이 앞장서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면서 앞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요. 전쟁하는데 제일 필요한 물자가 철강과 석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철강과 석탄을 아예 막 공동으로 사용하자. 공동으로 개발하자. 철강 석탄위원회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게 넓어지고 해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게 EU입니다. EU가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36년간의 기억은 세계사 관점에서 보면 그거 별것 아닙니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북한의 김정은을 친구로 보게 만든다든지 한다면은 일본 때문에 우리가 두 번 망할 겁니다. 두 번째로. 조선조가 일본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로 봐야 할 일본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한국이 한미동맹도 약해지고 중국도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중국이 한국을 대우해 주겠습니까? 러시아가 대우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되고 핵무장한 국가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고 이번에 동해 상공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이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왕따가 되어버리고 고립되고 외톨이가 된다. 그래서 한국이 망한다는 것은 공산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공산화 되든지 아니면 북한의 노예가 되는 그런 길을 자초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두 번 망하지 않으려면은 일본을 친구로 봐야 한다. 우방국으로 봐야 한다. 우방국으로 본다는 것은 그 국가 간의 관계를
국제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법에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이야기입니까? 그게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인,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문재인 정권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지, 한국인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태를 긍정적으로 볼 면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을 적으로 볼 것이냐, 김정은을 친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한 정답을 내어놓으면은 이번 이 사태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